네. 26쪽부터 답 확인해보자. 여기서는 이제 비인칸 우주 정거장에서 폐수를 여과하는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나오잖아요. 그치? 그래서 빈칸 첫 번째 빈칸 문제, 그리고 2번 빈칸 중력, 3번 빈칸 등속 원운동, 그리고 4번 빈칸 구심력, 5번 빈칸 원심력이죠? 그리고 6번이 회전, 7번이 폐수, 8번이 회전 운동이에요. 그리고 9번은 의, 그리고 10번은 여과. 이해가 됐을까요? 그래서 1번 문제 보면은 중심화자를 5어절로 쓰라 했잖아요. 그치? 근데 앞에 보면은 뭐에 대해서 나와 있어? 우주정거장에서 폐수를 여과하는 방법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주정거장에서의 폐수 여과 뭐 간단한 방법 이렇게 쓰면 5어절 되겠죠. 그죠? 2번은 우주 공간에서 폐수를 여과할 수 있는 과학적인 원리를 서술하라 했잖아요. 그치? 그 이 문단의 첫 번째 줄 보면 좋은 방법은 중력처럼 작용한 힘을 만들어주라 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문단의 마지막 줄 보면 사람이 회전하는 물체 안에 있으면 원심력을 중력처럼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전 운동을 사용해서 회전 운동을 통해 중력처럼 작용하는 뭐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심력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됐나요? 3번에 A 부분은 나가려는 거잖아. 이거는 공간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쵸? 공간은 나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몇 번이요? 3번? 2 아니고 4번. 그렇지. 4번이죠. 공간 관련된 거니까. 됐나요?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여기도 핑크 바로 넣어보자. 1번은 공동 소송에 관련된 거고, 2번에 당사자, 3번에 배상금, 총회. 그렇지. 그리고 4번에 집단, 5번에 비용, 6번에 단체, 7번에 침해행위, 그리고 8번에 공익적, 그리고 9번에 제한적, 그리고 10번에 소비자 기본법이고요. 11번에 소송제도, 소송, 12번에 다수. 여기 쓰면 되겠죠. 4번에 몇 번 했어요? 적절한 거. 여기서는 1번? 사례. 그렇지. 예시 나온 거 1번.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땡. 1번, 2번, 3번, 5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자, 이 문단 찾았어? 네. 이 문단에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네. 밑에 네 번째 줄 보면은 되게 공동소송은 되게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가 소송하도록 하는데, 그치? 네. 공동으로 변호사를 소송을 한대요. 네. 그치? 그래서 5번에 알맞지 않은 것을 보면은 대표 당사자가 소송을 해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한다 했잖아. 그치? 5번, 2번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6번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이고요. 7번엔 6문단 보면 알 수 있죠. 결과 몇 번이에요? 6문단 보면 1번 했는데. 1번? 아닌데. 6문단 보면은 결과가 어떻게 돼? 집단 소송을 그렇지. 그럼 몇 번? 4번이네. 2번이죠. 2번이네. 2번이죠. 됐을까요? 네. 자, 그러면 문학 펴봅시다. 문학 114쪽.
이거요. 본체. 자,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수필입니다. 우리 앞에서 시, 소설, 그리고 희곡, 극했고, 이제 수필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희곡 시나리오의 수필. 수필은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쓴 글이지, 그치? 그래서 일정한 형식을 따르지 않고 인생이나 자연 또는 일상생활의 느낌이나 체험을 생각나는 대로 쓴 산문 형식의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 형식을 따라 안 따라? 안 따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특징 보면은 수필은 특징이 중요해요. 특징, 작가가 자신의 개성적인 면모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주관적인 문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신의 생각을 쓰니까, 그치? 그래서 개성적, 주관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형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럼 형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무형식이에요. 우리가 소설은 뭐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 이거 약간의 형식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수필은 없다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예외는 있어요. 예외 조금 써놓을까? 형식이 조금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편지랑 기행문이 약간의 형식이 있어요. 편지는 처음에 우리가 시작하는 게 똑같잖아. 안녕, 잘 있었니?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 첫인사가 서두고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편지를 썼겠지. 그게 사연이고요. 본문이. 그리고 끝에 끝인사가 결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두, 사연, 결미라는 형식이 조금 있고, 기행문. 기행문은 여행 갔다 와서 쓴 글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다 왔는지 써야겠지. 어디 걸렸다라고 하는 걸 뭐라 할까? 이거 하는데. 그치, 알아 너는. 초성 힌트. 인정. 뭔정이야. 요정? 요정, 여정. 여정. 그리고 거기서 보고 들은 거. 한자로 해봐요. 볼. 눈? 볼시? 시자 말고. 저 하는 너무 아니에요? 저거 문 아니에요? 들을 문, 그치. 문, 볼, 견자야. 견문. 그리고 거기서 느낀 거. 이건 알겠지. 거기서 느낀 거. 느낀 거. 무슨 문 써요, 우리? 느낀 적. 무슨 문이요? 무슨 뭐 하고. 소감 문? 감사 인사. 감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여정, 견문, 감상. 그래서 약간의 형식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예외적인 거야. 그리고 누구나 쓸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 누구나 쓸 수 있대. 그러면 우리가 소설을 쓴 사람은 소설가, 시를 쓴 사람은 시인이라잖아요. 근데 수필가 있긴 있는데 근데 누구나 일기 전문가는 없잖아. 대표적인 일기가 수필인데, 그래서 비전문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전문적이고, 그리고 제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걸 뭐라 하냐면 신변, 우리 몸 주변에 있는 것을 다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변잡기적이라고요. 신변잡기적. 그리고 인생에 대한 사색이 담긴 문학으로 독자들의 이를 통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교훈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훈적, 이것도 써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수필은 특징이 중요하다 했어. 구성 요소는 여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야겠지. 주제, 그리고 제재, 구성, 문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자, 갈래는 크게 태도와 진술 방식에 따라서 나뉘어져요. 근데 보통 태도에 따른 갈래를 많이 나눠집니다. 경수필과 중수필인데, 말 그대로 경은 가벼울 경자예요. 그래서 생활 주변에서 이러한 사소한 일을 소재로 가볍게 쓴 글로 자유로운 내용과 비격식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대표적인 게 앞에서 말했던 일기, 편지, 기행문 같은 게 경수필이고요. 중수필은 주로 무거운 내용을 담고 있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수필이에요. 그래서 지성적이고 비평적인 성격을 갖는데, 대표적인 비평문이라든가 우리가 그 기자들이 신문에 옆에 쓰는 칼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뭐 칼럼,
평론, 영화 평론가 이런 거 들어봤죠? 이랬을 때 평론, 이런 게 대표적인 중수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진술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서사적, 약간 소설처럼 쓴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서정적, 이거는 감정이 나오는 거. 교훈적, 말 그대로 교훈 주는 거겠지? 그리고 희곡적은 약간 극적인 요소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시 옆에 한번 봐볼게. 김동인의 별이라는 이제 수필이에요. 수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이러면서 여름날 뜰에 모여서 목청을 세우며 새어나가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변함이 없을 것이며 그 뒤 중학시대 음울한 소년이 탄식으로 우러러보던 그 시절의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역시 변함이 없을 것이며 또는 그 뒤 장성하여 시적 흥취에 넘친 청년이 마상이를 밑에 배라고 보시면 돼요. 배를 대동강에 띄워놓고 거기 누워서 물결 소리를 들으면서 탐미하던 그 별과 지금의 별이 변함이 없으련만. 그리고 그 시절에는 날이 흐려서 하루 이틀만 별이 안 보이더라도 마음이 조조했대. 막 조급했대요. 마치 사랑을 따르는 처녀와 같이 안타까워했거든. 그때는 막 별이 안 보이면 왜 오늘 별이 안 보이지? 이런 식으로 했다 이 말이야. 근데 지금은 이렇듯 별의 빛깔조차 잊어버리도록 오래 별을 보지 않고도 그다지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이 심정 어찌 된 셈일까 하면서 여기를 통해서 지금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완전히 심경이 변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별에 대한 태도 변화가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별만 안 나타나면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별에 관심이 있어 없어? 있어요. 별에 별다른 관심이 없어진 거죠. 세상 만사에 대한 일제의 흥분과 감동을 잊었나? 우리가 예전에는 처음 보니까 우와 했다가 점점 시들어져가서 이제 무덤덤해지잖아. 이 사람들이 그랬던 거지. 혹은 별을 보고 싶은 감정이 생기지 못하도록 현대인의 감정이란 빽빽하고 기계적인 것인가? 지금도 별을 우러러보면 옛날의 그 시절과 같이 괴롭고도 즐거운 감동에 잠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전등만큼 밝지 못한 것이라고 경멸해버릴 만큼 마음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나 예전처럼 감동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이 이제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이제 태도가 변화가 됐으니까. 지금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에는 꼭 다시 별을 우러러 보려고 한대요. 그래도 오늘 한번 별을 봐봐야지 하고 다짐을 한 거야. 자, 그러나 저녁이 되어도 그냥 이 마음이 그대로 있을지가 의문이래. 날이 춥다는 핑계도 있고 그리고 바쁜 원고가 많다는 핑계가 있고 또 그 위에 오늘이 음력 8일이니 금은별이 아니고 무슨 흥치가 있겠냐는 핑계도 있고 하니 어떻게 될지 난 의문이래. 보면 세고 안 보면 문득 떠 솟아오르던 별, 저 별은 장가를 가지 않는가 하고 긴 밤을 지키고 있던 별, 네 별, 네 별 하면서 동생과 그 광희에 경쟁하던 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언제 다시 잠 못 드는 한밤을 별을 우러르고 세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나 현 시대의 생활과 감정이 너무 복잡하다는 걸 어찌 알겠냐 이 말이야. 별을 쌀알로 보고 싶을 터이며 달을 금덩이로 보고 싶을 테니까 이런 감정으로 본다 한들 아무 감흥이 없을 것 같대. 그러니까는 별을 쌀알로 보고 그리고 달을 금덩이로 본다라는 것이 예전처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본다는 거야. 순수한 마음을 안고 되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으로 보는 거죠. 저거 별 이쁘다 이게 아니고 저 금덩이 같네, 번쩍번쩍 시계 같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전 같지 않는 삶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번 이건 수필이라 했잖아요, 그지? 작가는 일정한 뭐를 따르지 않아요? 형식을 따르지 않고요. 내가 말해버렸다. 이 작품의 소재는 별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OX 가보자. 이 작품의 특징은 주관적인 생각이나 자유로운 형식에 맞춰질 수 있다는 겁니까? 네, 맞죠. 별을 보던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현대인에 대한 비판입니까? 아니요. 비판도요? 비판까지는 아니죠, 그렇죠? X 자기에 대한 성찰인 거예요, 그지? 그리고 작가가 더 이상 별을 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표현한 것은 동경과 이상을 잃어가는 현대인의 모습과 같다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뒤로 넘겨서
희곡의 예시와 수필 예시나 봐볼게. 여기서는 차범석의 성난기계라는 이제 작품이에요. 이거 좀 재밌는 작품이 한번 봐볼게. 자, 땡땡 종합병원 폐외과 과장실입니다. 정면 벽 우측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 문의 5분의 1은 두꺼운 반투명 유리가 끼어 있고 검은 페인트로 과장실이라는 세 글자가 씌어 있었대. 좌측에는 진찰용 침대와 흰 강목으로 된 칸막이 커튼, 그리고 좌편 벽에 2개의 유리창이 남쪽으로 향하여 있어 하마터면 음침하게 될 뻔한 이 방에 환한 햇볕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 옆쪽으로 큼직한 책상과 회전의자와 환정의자, 벽 구석의 책장과 캐비닛, 우편 벽에 진찰실과 수술실로 통한 육중한 문, 그리고 이 문과 정면 문 중간에 전임 간호사의 사무용 책상과 의자, 그리고 그 앞에 응접 세트, 출입문 한 구석에 흰 탈로 된 세면대와 옷걸이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은 가벼운 진찰과 외래에게 응접과 연구를 겸한 과장의 사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의사 이제 사무실 그 의사 방인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상상할 수 있겠지. 방 전체는 청결하다는 장점을 제외하면 단조하고 냉랭한 일말의 음산한 공기를 떠돌고 있대요. 막이 오르면 선생님이 그 희고 기본 단위가 막이라 했지, 그치? 막이 오르면 양회기가 흰 가운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편 문을 열고 등장합니다. 그 뒤 간호사 정금수가 환자 김인옥이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속 해설인 거지, 그치? 양회의 흰 피부와 구릿빛 키는 흔한 외국 신사에게 받은 세련됨과 과학자가 지닌 냉담성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인욱의 헝클어진 옷맵시와 핏기 없는 안색은 첫눈에 그가 중환자임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양혜기가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는 동안 금숙은 수건을 펴든 채로 우편에 서 있고 인욱은 힘없는 무대 중앙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비애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신앙적인 절실한 욕망에 감돌고 있대요. 회기는 금숙이 내미는 수건으로 손을 씻으며 좌편 책상 쪽으로 갑니다. 앞은 주거리 봐볼게. 폐전문 외과 의사 회기는 폐질환을 앓고 있는 인욱으로부터 수술을 요청받지만 병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며 거절을 합니다. 인욱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도 꼭 살아야 한다면 수술을 간청하지만 회기는 수술 결과가 나쁠 경우에 받을 원망과 책임감을 의식하여 인욱을 냉정하게 대한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술하고 하는 도중에도 죽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수술 안 됩니다라고 한 거지. 선생님, 나는 환자의 생명을 구해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거나 사례를 위해서 선심을 쓰겠다는 생각 없소. 나는 이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고용이니까 걔과 마찬가지로 난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뭐 이게 감정에 우선해가지고 이렇게 뭐 수술을 해주거나 이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욱이 그럼 수술해 주시면 되잖아요. 원래 나는 자신 없는 일엔 손을 안 대는 성질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피가 되거나 그러니까 결과가 조금 뻔히 보이는 것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그치? 자, 환자가 죽어가도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죽일 수는 없어.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야. 되게 이 사람은 원래 좀 성격이 이기적인 거죠. 나를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대기 공장에서 담배를 사서 피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치죠. 그렇잖아요? 선생님 냉정하시군요. 기계처럼 하고 나오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제목이 뭐였어? 성난? 기계였잖아요. 그치? 그럼 기계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흥난기계는? 회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기계는 뭘 비유하는 거냐면 이런 회기의 비인간적인 면목, 비인간성을 비유한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중요 부분에 상현이 옵니다. 상현은 인옥의 이제 남편이라 생각하면 돼. 선생님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렵겠던데요. 그렇게 악화되도록 방치하시다니 가족들의 무책임도 어지간하시군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럼 수술을 응낙하셨나요? 미안하지만 거절했습니다. 거절하셨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난 괜시리 속이 졌어. 감사합니다. 난 뭐라고요? 실은 제 처가 나와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수술을 받겠다고 서두르고 있어서요. 그래요. 글쎄 그게 되게 될 말입니까? 다른 병에도 모르지만 폐를 함부로 떼어내고 갈가내셔도 되겠어요? 게다가 요즘은 요즘 세상은 돈 있고 병을 치료하는 법이지. 그러니까는 뭘 알 수가 있는 거야. 돈이 없으면 뭐도 못해?
치료도 못하는 것을 이제 이 사람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술을 거절해서 고맙다고 하는 이유는 뭐야?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성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지만 치료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던데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내가 죽어라 벌어도 어린 것들하고 겨우 풀칠하는 판국인데 그런 돈 있으면 그럼 선생님께서는 부인의 병을 고치지 않아도 좋다는 말씀인가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 벌이라는 게 처가 공장에서 나올 때 속옷이나 치마폭에 감춰 나온 담배를 팔아야만 하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감시가 이만저만이라서요 하면서 사실 이게 벌이도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돈은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기계가 어떻게 되겠어? 이 소리를 듣고 오히려 화가 난 거예요. 그 제목 성난 기계잖아. 그래서 이제 이러한 비인간성에 오히려 이제 이기적이고 이랬던 사람이 이제 변화하는 이제 이야기가 뒤에 이어져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문제 옆에 네 문제 있잖아요. 네 문제 풀고 답 확인해 볼게. 답 확인. 1번에 아닌 거? 4번. 오케이. 그리고 2번에 알맞지 않은 거 3번이죠. 차가운 바람 아니겠지? 그리고 순서들 A는 조소하는 태도, B는 냉정하게, C는 안타깝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4번에 가와 같이 기계처럼 말한 이유는 그만큼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 인옥의 부탁에 회계가 거절하잖아요. 이 거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회계의 비인간적인 면모 때문이다. 또는 뭐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절실하게 인옥이 부탁하는데 냉정하게 거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렇죠? 뒤로 넘겨서 수필 하나 더 볼게요. 이태준의 파초라는 이제 수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한 건데 첫 번째 보면 작년 봄에 이웃에게서 파초 한 그루를 사왔대. 얻어온 것도 두어 뿌리 있었지만 모두 어미 뿌리에서 새로 찢어낸 것들로 앉아서나 들여다보면 키리비오 요게 언제 자라서 키 큰 내가 들어선 많지 그늘이 지나 생각할 때 저기 한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 지나다닐 때마다 눈을 빼앗기던 이웃집 큰 파초를 사오고 말았는데 워낙 크기도 했지만 파초는 소선지가 제일 좋은 거름이란 말이 듣고 선지는 물론이고 생선 씻은 물, 깨묵물 같은 것을 틈틈이 주었더니 작년 당년으로 성북동에서 제일 큰 파초가 되었고 올해 봄에는 새끼를 5이나 뜯어냈대요. 그런 것이 올 여름에도 그냥 그 기운으로 장착에 자라 지금 아마 제일 높은 가지는 12저도 훨씬 더 넘을 만치 지붕과 함께 솟아서 퍼런 공중에 들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간 사람마다 이렇게 큰 파초는 처음 봤군 하고 우러러봤대요. 나는 그 밑에 의자를 가끔 놓고 난국의 정조를 명상했다라는 거죠. 파초는 언제 봐도 좋은 화초다. 폭염 아래서도 그의 푸르고 싱그러운 그늘은 눈을 씻어줌이 물보다 더 서늘한 것이며 비오는 날 다른 화초들은 입을 다문 듯 우울할 때 파초만은 은은한 빗방울을 퉁기어 주렴 안에 누웠으며 듣는 이의 마음부터 비를 부르고도 남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슴에 뿌리되 옷은 젖지 않은 그 서늘함 파초를 갖고는 이 비를 기다림이 여기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파초에 대한 이 글쓴이의 주관적인 생각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글쓴이의 뭐 주관적인 감상이 나와 있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오늘 아침이 아니고 오늘 앞집 사람이 일찍 찾아보자고 했대. 그래서 나가니 저 파초 파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야. 팔다니요? 저거 이제 팔아 버리셔야 됩니다. 저렇게 꽃이 나온 거 다 컸다라는 표시고요. 내년 영락업주에 죽는다는 거야. 그건 제가 많이 당해봤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을 때까지 보는 데까지 봐야 되지 않겠소 라고 이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초는 내가 감상하는 대상인 거야. 약간 심미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죽을 때까지 봐야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그까지 이제 더 보자 그냥 두세요. 지금 팔면 파초가 3개나 저렇게 큰 것을 5원도 더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은 파초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간 돈으로 생각을 하는 거지. 되게 금전적 물질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파초를 대하는 생각이 다른 거죠. 이 화자랑 아니 글쓴이랑 마침 큰 거라는 누가 구한다 합니다. 그까지 슬쩍 팔아 버리시죠?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생각하면 고마운 일이지. 나를 생각해서 얘기를 해준 거잖아. 그치? 이왕 죽을 것 가지고 돈이라도 한 5원 만들어 쓰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마음이 얼른 쏠리지 않았대. 그까지 팔아서 뭐라 하고 5원쯤 받으셔서 미닫이에 비 뿌리지 않게 챙이나 해 다시죠? 하고 이제 그 비 가리기 같은 거 있잖아. 이걸 다르라 한 거야. 그는 내가 서재를 짓고 챙을 해달지 않는다고 자기 일처럼 성화를 했던 사람이래. 나는 챙을 하면 파초에 비 맞는 소리가 안 들린다고 몇 번을 설명했는데 그는 종시 개쩍은 소리라면 더 안 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파초에 물 떨어지는 소리가 엄청 좋은 거지. 그는 오늘 오후에도 다시 와서 그 지금 좋은 작작 있는데쇼 하고 입맛을 다셨대. 정말 파초가 꽃을 피우면 열대지방과 달라 한번 말랐다간 다시 소생하지 못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 마당에서 아니 내 방 미닫이 앞에서 나와 2여름이 됐고 이제 그 발육이 절정에 올라 꽃이 핀 것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가 한번 꽃을 피웠으니 죽은 들 어떠리. 하물며 한 마당 수벅하게 새순 솟아오르매야. 소를 길러 일을 시키고 늙으면 팔아 사간 사람이 잡으면 그 고기를 사다 먹고 하는 우리의 습관이라 이제 죽을 운명의 파촌이 5원이라도 받고 팔아준다는 사람이 그 혼자 드러나게 모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도 이해는 하는 거죠. 나쁘게만 보는 게 아니야. 그러나 무심코 바람에 널거린 파초를 보고 그 눈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볼 때 나는 내 눈이 뜨거웠대. 그러니까는 왜냐면 파초에게 조금 미안한 거지, 그치? 어서 가슈. 그리고 올가을에 우음이나 장염을 더 깊이 파두슈. 참 딱하십니다. 하고 그는 입맛을 다시며 돌아갔대요. 그래서 결국 앞집 사람의 권유를 거절한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파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옆에 간단히 2문제 있잖아요. 2문제 바로 풀고 답 확인해 볼게요. 5번에 적절한 거 4번. 오케이. 6번에 아닌 건요? 3번? 3번 맞는데요? 아닌 거예요? 다시 한번 골라봐. 다 맞는 거 같지? 응? 다 맞는 거 같지? 여기서 알맞지 않은 거 1번이거든요? 1번 보면 처음 보면 파초의 크기에 엄청 놀라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잖아. 근데 이 사람들에게서 파초를 평범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으려는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야. 그게 보통 크다라고 하고 넘어간 거잖아. 굳이 파초를 어떤 식으로 특이하게 보는 관점은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문항 여기까지 하고 문법 꺼낼게요. 문법 답 확인해야 되죠? 아니요. 답 확인해야 되는데 답 확인. (147번부터) 그죠? 147번부터 선생님이 답 불러줄게 하고 틀린 거 오답 정리해 봅시다. 147번에 5번, 148번에 1번, 149번에 2번, 150번에 2번, 151번에 4번, 152번에 3번, 153번에 4번, 154번에 5번. 아이씨.
아니 분명히 쉬웠는데 틀리네. 123쪽에 다요. 자 봅시다. 147 보면은 여기서는 객체 높임이 아닌 거야. 선생님 객체 높임 할 때 네 가지 특수어 외우라 했잖아.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또는 깨가 들어간 게 객체 높임이요. 그럼 아닌 거 뭐니? 5번이. 5번은 편찮으시고 누가 편찮으신 거야? 할머니. 그럼 뭐예요? 높임이? 성능. 엄마니까 주어 높인 거잖아. 아. 주체 높임이죠. 예. 그리고 148번 여기서 봐봐. 예시 봐봐. 할머니가 아니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다 쓰면 객체 높임 쓰인 거죠. 병원에 갔어요. 어요는 해요체야. 그러면 상대 높임도 쓰인 거예요. 그러면 주체 높임은 안 쓰였지. 네. 그러면 1번이죠. 아 2번을 했는데. 상대 높임 쓰인 거야. 그리고 들어갈 그로 적절한 거네요. 자, 여기서는 영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상대를 낮추고 주체는 높여서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이 문장은 상대를 높이고 객체도 높여야 된대요. 그러면 객체를 높이는 거 찾으라 이 말이야. 1번에는 없죠. 네. 2번에 할머니 모시고 있네. 그리고 3번도 꽤 있네요. 그리고 그러면 2번 아니면 3번이네. 객체 높임이 쓰인 거. 그쵸? 근데 상대도 높여야 된대. 그러면 갖다 드려 왔습니다. 뭐가 높여요? 상대를 높여야 되는 거지? 왔습니다. 단아까 말투였잖아요. 2번이네. 아 내가 잘못 체크했다. 아 이거 2번 맞았는데. 2번. 아 잘못 체크했네. 그 다음 다요. 2개 다요. 150번 알맞지 않은 거예요. 알맞지 않은 거.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라고 하셔. 준비하는 건 누구니까? 경준이니까 맞죠? 그리고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있으셨니? 있는 건 누구야? 말씀하신 건 누구야? 선생님이지? 네. 그러면 바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2번이네요. 있으셨니 맞잖아요. 맞았네. 뭐야? 150번에 150번에 2번이라니까? 그니까요. 150번 2번, 151번에 4번. 그러네. 응. 아니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 말했나? 아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151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여기서는 실현 표현 높임 표현 된 거 다 찾아보자. 들이셨어요. 그리고 깨서 드시러, 깨서 모시고 얘기하시는데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봐봐. 1번의 기억은 부사를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 있죠? 깨. 그치? 그리고 디귿 2번 봐보자. 디귿에서는 특수어이 사용됐어요? 모시고. 그치? 그럼 아버지를 목적어 높이는 거 맞죠? 그리고 기억과 니은은 종결어민이 통해서 뭐뭐 하셨어요? 뭐니 하셨습니다. 상대 높이는 거 맞죠? 기억과 디귿에는 주어를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냐 이 말이야.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는 거. 없어요. 뭐는 없어요? 디귿. 시간 기억. 디귿에는 깨서 있잖아. 근데 기억에는 없죠. 4번이 답이네. 그 다음 다요. 이것도 다? 네. 다 틀렸어? 아니 왜 그래? 제가 잘못 들은 걸 수도 있긴 한데 응. 152번에 3번, 153번에 4번, 154번에 5번. 자, 봐봐. 기억, 니은이 다 사용되는데 봐봐. 잘 봐온 게 기억은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에요. 그리고 니은은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인 그러면 봐봐. 주체를 높이는 용언을 찾아볼게. 1번에는 없죠? 예. 2번에 없죠? 3번에 잡수신다 있죠? 4번에 없죠? 5번에 주무신다 있죠? 그치? 그러면 3번 아니면 5번이네. 그죠?
근데 높여야 할 인물 관련된 명사가 있는지 봐봐. 주체를 높이는 명사. 3번에 연세 있잖아. 나이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3번이지. 5번 할 거야. 5번 있는데. 단어까지 다 봐야겠지. 그리고 153번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은 거네. 넉넉하시다. 식사를 하신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에요. 4번 왜 틀렸나 봐보자. 니은의 넉넉하시다와 디귿에 하신다는 직접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해요. 넉넉한 거는 뭐가 넉넉한 거예요? 살림이 넉넉한 거지. 그러니까 봐봐. 살림을 높임으로써 주어를 높이는 거야. 그러니까 니은은 간접 높임인 거야. 그리고 디귿은 직접 높임인 거예요. 이해됐어? 그래서 하시는 건 누구야? 작은 아버지잖아. 그치? 근데 넉넉한 건 뭐야? 살림이잖아. 니은에. 그치? 그래서 여기 니은 때문에 틀렸죠. 직접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54번은 옳은 거 고르는 거네. 그치? 자, 뭐뭐 하는구나 라고 해서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말은 아니죠. 그리고 계시다는 누가 계신 거야? 아버지. 근데 아버지가 객체예요? 주체죠. 그치? 주체로 고치시고. 깨를 사용해서 아버지 높이고 있어요? 주체인? 깨는? 그 성을 객체 높이? 객체죠. 그쵸? 깨서는 주체죠. 객체가 아니고. 답은 5번. 모시다는 객체 높임이죠. 됐나요? 자, 오늘 할 부분은 시간 표현. 오늘 시간 표현까지만 할게. 알겠지? 자, 시간표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는 분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용어 같은 것을 잘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제가 나오는데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시간을 인위적으로 구분하는 문법 범주로 실현 방법은 선어머러미가 쓰이거나 관형사용어미나 시간 부사어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시제 표현은 자 기준이 중요해. 기준이 뭐냐면 발화시가 기준이에요. 발화시는 내가 말하는 시점을 발화시라고 해요. 이 발화시를 기점으로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났는지 이거에 따라 나뉘어지면 돼. 그러면은 봐봐 영현아 시점 그 발화시가 기준이야. 그럼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 시가 앞선 시제는 뭐겠니? 사건 시 앞서. 그렇지. 앞섰다라는 건 먼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뒤선 것은 그치. 뒤섰다 나중에 일어났다는 이 소리야. 그래서 말 그대로 과거 시제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현 방법 봐보자.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at엇이 쓰이거나 또는 선어말 at엇이 쓰이는데 이건 거의 대각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었대. 그거는 지금은 공부를 잘 못한다는 소리겠죠. 그쵸? 그리고 동사 어간의 관형사 영어는 은이 쓰여요. 그래서 내가 어제 본, 어제 먹은 이런 식으로 은이 쓰이고 그리고 더도 쓰여요. 너무 슬프더라. 연예인이더라. 이 과거를 약간 회상하는 말. 그리고 관형사 영어이 던이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어렵던 학생이던 이사야랑이 쓰면 되고 그리고 어제 작년 오래전 이런 시간 부사가 쓰이면 과거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지? 그래서 말 그대로 과거는 사건 시가 발화시보다 앞서 있는 시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at엇이라고 무조건 과거는 아니야. 예외가 있어. 밑에 보이지? 자, 과거에 이미 일어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가 현재까지 계속되거나 현재도 영향을 미칠 때는 자, 현재 시조로 봐요. 예를 들어서 눈이 너무 많이 왔다. 지금도 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이건 현재로 봐요. 예를 들어서 나 방금 지하철 탔어. 과거형이지만 지금인 거잖아. 그치? 이럴 때는 현재 시조로 봐. 또는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미래 사건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을 말할 때 미래 시제인데 너 이제 내 선생님한테 죽었다 했을 때 과거형으로 말하지만 죽었어? 아닌 거잖아. 이런 미래 이렇게 쓸 때는 미래로 쓰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현재 가볼게. 현재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뭐야겠어요?
일치해야겠죠, 그쵸? 일치해야 돼. 그래서 동사 어간에 현재 시제 선어말 나오면 는이 쓰입니다. 그래서 읽는다, 잔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는 그냥 기본형으로 쓰여요. 뭐가 안 붙고. 그리고 동사 어간에는 관형사형이 는이 붙습니다. 떠드는 이렇게. 그리고 형용사 어간과 서술격 조사에는 관형사형이 은이 붙어요. 그래서 순한, 학생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 부사어 지금 오늘 요즘 이런 게 쓰이면 현재 시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다 완전 현재라고 보진 않아요. 오른쪽에 보면은 영현아 이거 오른쪽에 봐보자. 현재 시제 표현의 특징 보여요? 그래서 현재 시제가 진짜 현재를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진리나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사실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래에 일어날 것임이 분명한 것. 내일 제주도로 떠난다. 이럴 때는 미래로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과거에 있어서의 현재. 도서관은 책을 읽는 사람들로 붐볐다. 이럴 때는 과거로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선어물 어미가 항상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이렇게 쓰이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미래는 사건 시가 발화 시보다 나중의 시제인 거지. 그래서 미래 시제 선어물 어미 get이 쓰이는데, 자 옆에 get 여기 별표 쳐놓자. get은 미래 의미만 지니지 않아요. 추측을 지닐 수도 있고, 왔겠구나, 오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는 의지, 이루겠다. 이건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거고, 너 할 수 있겠다. 다 먹겠니? 이런 가능성과 능력의 의미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get은 미래뿐만 아니라 추측, 의지, 가능성, 능력 이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본문 가면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늘이 붙습니다. 떠날 사람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일, 내년 내년 이런 식으로 시간 부사가 쓰이면 미래 시제인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제에는 뭐가 있어?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동작상이 있는데 이 동작상은 발화시를 기점으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상과 진행상이 있어요. 완료는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되어 있다 또는 되어 버리다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본용언과 보조용언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그냥 먹더라, 먹어버렸다는 다르잖아요. 그치? 먹어버렸다, 다 엎어 치워버린 거야. 서있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완료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행상은 뭐뭐 하고 있다, 뭐뭐 되어가다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비가 오고 있었다 또는 오고 있다, 오고 있겠다,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진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료랑 진행 구별 가능하겠죠, 그쵸? 근데 밑에 뭐뭐 하고 있다 있잖아요. 이 뭐뭐 하고 있다는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중의적은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수지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대. 근데 입고 있는 게 입고 있는 중인지 또는 입은 상태인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더 분별이 하려면 입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고치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뒤에 네 문제 있거든요. 네 문제 풀고 답 확인하고 가게. 알겠죠? 엄마 풀 수 있겠죠? 네. 답 확인. 155번에 5번. 3번. 156번에 4번. 나이스. 157번에 5번. 1번. 158번에 1번. 3번. 자, 봐봐요. 155번에 알맞지 않은 건데, 자,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봐봐. 너 몇 번 했어? 5번. 5번? 리을, 공부할. 이건 사건 시에 발화시가 사건 시에 앞선다라는 건 미래 맞잖아요. 발화시가 먼저인 거잖아. 그치? 그 미래 맞죠? 알맞지 않은 게 3번인데 여기서 니은은 뭐야? 산. 이 과거 사건은 과거를 나타내잖아. 그치? 그러면 발화시가 사건 시에 앞서면 안 되겠죠. 이거 미래잖아요. 그죠? 그리고 157번 가볼게요. 157번에 알맞지 않은 것은, 선생님 이거 잘 보라 했잖아. 여기서는 눈이 왔겠다, 눈이 오겠지. 이거는
지금이잖아. 기억이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미래가 아니고 현재를 추측하는 거죠. 그쵸? 1번이죠. 이거 잘 봐. 그리고 158번 봐보자. 여기서는 해당하는 거. 여기서 는이 쓰인 거는 뭐예요? 이 쓰였지. 이. 1번이요? 아니 이거 저거요? 네. 그리고 기억에 해당되는 거는 리으니까 쥐겠죠? 그리고 니은에 해당되는 게 니은 과거니까 A 과거 D 은이니까 그지? 그리고 F에 해당되겠죠? 던에 해당되는 거는 B D에 해당되는 거는 C에 해당되겠지. 그러면 몇 번이 답이라고? 3번. 어떻게 고쳐야겠어요? D의 남은과 F의 차는 니은에 해당된다. 맞죠? 3번이 적절한 거죠? 나머지 고칠 수 있겠죠? 선생님 표시해 줬어. 내일 이어서 합시다.